수강생 여러분 안녕하세요. 지난 시간은 한국산업은행의 설립과 운영에 대해 살펴보았습니다. 이번 시간은 일반은행의 민영화에 대해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1950년 5월에 한국은행법이 제정되고 같은 해 6월부터 한국은행은 중앙은행으로서 본격적으로 활동하기 시작하였습니다. 그러나 일반은행이 귀속 금융기관으로 남아 있어서는 한국은행의 통화신용정책이 원활하게 작동할 수 없을 것입니다. 따라서 한국은행법과 은행법 초안을 작성한 브룸필드와 젠슨은 이 두 법의 제정과 함께 정부가 소유한 일반은행 주식을 민간에 매각할 것을 요청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일반은행 주식을 매각하는 것은 간단한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해방 이후 빠르게 전개된 인플레이션 상황에서 정부가 가지고 있는 귀속은행 주식의 불화가격을 결정하는 것은 쉬운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가령 1936년 물가지수를 100으로 했을 때 1947년 12월의 물가지수가 대략 5만 6천에 이르는 상황에서 식민지기에 발행된 주식의 액면 가격을 그대로 적용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더욱이 귀속은행주의 불화가격을 정확히 평가하기 위해서는 인플레이션 상황을 반영하여 각 은행이 보유한 자산을 재평가하는 것이 선행되어야 할 것입니다. 한국 정부 역시 귀속은행주의 불화 필요성을 인정했지만 불화가격의 정확한 산정 등을 위해 사전 준비가 필요하다는 입장이어서 일반은행 민영화를 보류했던 것입니다. 일반은행 민영화 논의를 일시적으로 중단시킨 한국전쟁이 종결되자 일반은행 민영화 논의, 즉 정부 소유의 귀속은행주의 불화 문제가 다시 제기되었습니다. 게다가 여기에는 원조가 본격적으로 제공되는 것을 계기로 자유기업 원칙을 강조한 미국 정부의 요구도 영향을 미쳤습니다. 이 표는 1954년 8월 1일 현재 일반은행의 주식 소유 현황을 정리한 것입니다. 표에 정리되어 있듯이 이 시기 일반은행 주식은 정부가 소유하고 있는 귀속주와 한국은행, 한국산업은행 등이 소유한 은행 상호주, 한국인 개인이나 법인이 소유한 기타로 구분되었습니다. 표에서 확인할 수 있듯이 식민지기에 어떤 과정을 거쳐 은행이 설립되었는가에 따라 각 은행의 소유 현황에는 차이가 있었습니다. 가령 한국인 은행인 한성은행을 기원으로 하고 있는 조은은행은 정부 소유의 귀속주는 적은 반면 한국인 개인이나 법인의 소유 비중이 절반을 넘어 53%를 차지하였습니다. 그러나 일본인 개인이나 법인이 많이 참여한 조선무진회사에서 전환한 한국상공은행은 정부 소유 비중이 66%에 달한 반면 조선식산은행과 조선은행의 출자를 통해 설립된 한국저축은행과 한국신탁은행은 은행 상호주의 비중이 높아 각각 63%와 64%를 차지하였습니다. 이 표는 1954년 11월 말부터 진행된 귀속은행주 공매 현황을 정리한 것입니다. 먼저 지적할 수 있는 것은 귀속은행주 공매가 이루어지기 전인 1954년 9월에 한국상공은행과 한국신탁은행이 합병하여 한국흥업은행으로 발족했다는 점입니다. 따라서 표에서는 4개 은행의 공매 현황을 정리한 것입니다. 그러나 일반은행의 민영화는 순조롭게 진행되지 않았습니다. 표에서 확인할 수 있듯이 귀속은행주의 공매는 6차까지는 유찰되었고 7차에서 낙찰자가 최종적으로 결정되었습니다. 6차까지 귀속은행주가 낙찰되지 않고 유찰된 데에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었습니다. 먼저 지적할 수 있는 것은 정부 사전가격이 매우 높았다는 것입니다. 가령 조응은행의 경우 제1차 공매 때의 정부 사전가격은 9,900환이었는데 당시 시중에서 거래되고 있는 조응은행 주식의 가격은 최고 2,700환이었다고 합니다.
저축은행이나 상업은행도 마찬가지라고 할 수 있습니다. 가령 저축은행의 경우 제1차 공매 때의 정부 사정가격은 13,500환이었는데 당시 시중에서 거래되고 있는 저축은행 주식의 가격은 최고 1,500원에 불과했다고 합니다. 그러나 귀속은행주 공매가 계속 유찰된 보다 중요한 이유는 개인 독점 방지를 위해 주식 분할 방침을 채택했기 때문이었습니다. 다시 말하면 정부는 동일 은행에 대해서는 1인 1구만 이탈할 수 있게 제한했던 것입니다. 표에서 확인할 수 있듯이 은행마다 1구당 주수에는 차이가 있었는데 조흥은행의 경우에 1구는 503주를 의미했고 저축은행은 1240주, 상업은행은 847주, 흥업은행은 3564주를 의미했습니다. 배당이 이루어지지 않는 당시 상황에서 귀속은행주 공매에 참여하는 중요한 동기는 은행의 경영에 참여하는 것인데 한 사람이 매입할 수 있는 주수를 제한한 것은 귀속은행주 매입의 이점을 없애는 것이어서 응찰이 부진했던 것입니다. 따라서 1955년 12월에 이루어진 6차 공매에서 정부는 이제까지 응찰을 방해했던 불화주수 제한 규정을 철폐하여 50주 이상 무제한 입찰을 허용했지만 정부 사정가격이 높은 점, 낙찰과 동시에 매입 대금을 일시에 납부해야 한다는 점 등의 영향으로 유찰되었습니다. 1956년 3월과 4월 사이에 진행된 제7차 공매에서는 정부의 사정가격을 더 낮추고 매입 대금의 분납제를 적용하고 게다가 이제까지는 정부의 귀속은행주에 한정했던 공매를 은행 상호주까지 확대하여 실시한 결과 낙찰자를 선정할 수 있었습니다. 이 표는 제7차 공매의 결과에 근거하여 일반은행의 소유구조의 변화를 정리한 것입니다. 상업은행의 경우에는 귀속은행주 전량을 합동증권의 진영득에게 매각하였고 조은은행은 귀속은행주 중 3만 5천 주를 매각했지만 나머지는 여전히 정부가 소유하였습니다. 흥업은행과 저축은행은 제7차 공매 결과 귀속은행주 중에서 일부만 매각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1년여 동안 자격심사를 하는 과정에서 흥업은행은 제1제당의 이병철에게 나머지 23만 1000주가 추가로 불화되었고 저축은행은 중간에 낙찰자가 변경되어 사모방직의 정재호에게 정부의 귀속주 88,779주가 전량 매각되었습니다. 이 결과 귀속은행주의 매각 계약 체결이 완료된 1957년에는 정부가 16%의 지분을 갖고 있는 조흥은행을 포함하여 모든 일반은행이 민간에 완전히 매각되었습니다. 이번 강의에서는 1950년대 금융기관의 재편이라는 주제로 식민지기의 금융기관이 해방 이후에 어떻게 재편되었는지를 살펴보았습니다. 다음 8번째 강의에서는 1950년대 증권시장의 재편이라는 주제로 1950년대 증권시장의 재편 과정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